어머님, 사실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얘기니? 이번에 저희 친정 엄마가 산후조리원 동반 입실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좀 세요. 그런데 원래대로면 아버님 유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게 어머님 결정으로 바뀐 거니까 어머님이 어느 정도 조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조율이라니, 너네 애 낳으러 가는 건데 너희 몫은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게다가 사돈까지 쓰시는 거면 그건 더더욱 내가 책임져 줄 문제 아닌 것 같구나. 그건 너네가 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명절마다 호텔 예약하고 생신 선물 따로 챙기고 어머님, 아버님 생신, 여행 다 제가 정성 들였어요. 그렇게 몇백 썼다고요. 그런데 결국 유산은 반으로 뚝 잘라졌잖아요. 어머님이 제 정성 무시하신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런 아이가 내 생일은 그렇게 슬쩍 넘기고 내 친정엄마 생일은 한정식에 꽃다발에 호텔 예약까지 해줬니? 저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어머님이 끝까지 아가씨만 위하시고 저는 남처럼 보시니까 저도 남한테 10,000원 한 장 쓰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연 씨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했습니다. 생전에 남편이 그렇게 감싸주고 아껴주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지금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시댁은 남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라는 재산이 있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리란 기대가 있었기에 만든 말들과 행동이었다는 걸 이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족도 정성도 모두 돈 앞에서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임미연 씨도 어느덧 70을 넘겼지만 아침은 항상 일찍 시작했습니다. 부엌 창문을 열어 공기를 들이마시고 묵직한 커피포트를 꺼내는 일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커피가 끓는 사이 거실에 놓인 오래된 혼수 장롱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미연 씨 남편은 5살 연상으로 가족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없지만 집안의 큰 결정은 모두 남편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래도 다 돈 때문이었죠. 예전에 시댁은 동네에서 이름 좀 있던 집안이었고 그 시절엔 형편이 훨씬 넉넉했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이 바래졌지만 남편이 받은 유산과 퇴직금으로 노후를 살림할 수 있으니 그 자체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다 보니 미연 씨는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도 남편 눈치를 먼저 살피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이 가정 내에서 미묘한 서열과 질서에 민감한 편이었으니 알아서 살피는 것이었죠. 미연 씨 부부에게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입니다. 시댁 어른들이 살아계실 땐 첫째가 아들이라서 다행이라는 말도 곧잘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 칭찬인지 압박인지 늘 애매했지만 그 덕분에 미연 씨는 다른 며느리들에 비해 유독 부드럽게 대우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랐으니 남편이라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남편도 가부장적이어서 아무래도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긴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결혼한 딸을 출가외인이라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곤 할 때마다 미연 씨가 더 속상했죠. 명절이면 그 태도가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들네는 명절 당일 아침부터 미연 씨 집에 와서 부지런히 움직이다가도 밤늦게 돌아갔습니다. 반면 딸은 아무래도 시댁을 들렀다가 오느라 오후나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얼굴을 비추게 되니 남편은 그게 못마땅했나 봅니다. 영서는 올해도 늦네. 해 지고 나서 올 건가 보지. 시댁 먼저 들렀다 온다잖아요. 딸내미 결혼하면 다들 그런 거지 뭐. 그래도 제 집 먼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째 매번 오는 시간이 늦어져? 그러는 혜미는 제 친정에도 못 가게 여기에 매번 붙잡아 놓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거랑 그거는 다른 거지. 혜미가 안 간다는데 그걸 보내 그럼? 혜미는 미연 씨네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는 눈치가 빠르고 살가운 편이라서 가족 행사 때면 앞치마를 먼저 두르고 음식 손질도 도맡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낯가림도 없어서 남편 앞에서도 웃으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아이였고, 그럴 때면 남편도 대화를 받아주며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김장 담글 때 며느리만 있으면 걱정 없겠어. 손도 야무지고 입도 야무지지. 그 말에 미연 씨는 웃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은 그런 식의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의 사위는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이라서 뒤에서 서포트하는 타입이었기에 그런 부분까지 굳이 챙겨보지 않는 남편과는 상성이 좋지 않았죠. 결혼 초반엔 미연 씨가 일부러 더 챙겨보려고 했지만 남편에게는 늘 미덥지 않은 사위로 남았습니다. 봄이 채 가시기 전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씩 따뜻해지던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그 낌새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임신했어요. 순간 미연 씨는 숨이 멈춘 듯 했습니다. 두 자식 다 결혼한 지도 오래됐는데 아이 소식이 없어 걱정이 많았던 터라 그 한마디가 너무도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야? 이게 웬일이니? 영서야. 잘 됐구나. 남편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표정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변화가 일었습니다. 남편은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몸 조심하라고 해라. 처음엔 그게 다였습니다. 별다른 감정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이 딸이 다음 산부인과 검진 갈 때 같이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미연 씨는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병원에 같이 가겠다고? 그 먼 길을? 애가 첫 아이인데 내가 운전해서 데리고 가는 것도 불안하고 나도 가보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 운전은 황서방이 할 건데 무슨. 남편 딴에는 머쓱해서 이것저것 핑계를 붙였었는지 미연 씨가 꼬치꼬치 캐묻는 말에 눈만 흘기더군요. 남편도 나이가 드니 이런 면이 생기는구나 싶어 웃음이 났습니다. 결국 딸, 사위, 미연 씨, 남편 이렇게 넷이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남편은 의외로 말이 많았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요. 검진을 마친 뒤 근처 식당에서 네 사람이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기왕 온 김에 맛있는 걸로 먹어야지. 영양 보충 잘해야 돼. 아빠가 이러시니까 너무 어색하다. 근데 너무 좋네. 잘 먹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매주 다른 종류의 과일 바구니가 올라왔습니다. 미연 씨에게는 과일을 딸 집에 갖다 주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영양이 중요하대. 귤은 면역력에 좋고 바나나는 엽산도 많다더라. 이거 챙겨서 영서한테 가져다 줘. 과일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교에 좋다는 클래식 음악 CD, 수면 질을 높여준다는 허브차까지 하나씩 사드렸고 딸 집 냉장고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람처럼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아니, 당신이 좀 갖다 줘. 왜 이렇게 나를 시켜대? 당신 뭐 반찬 이런 거 갖다 줄 거잖아. 겸사겸사 가라는 거지. 여편네가 말이 많어. 남편이 갑자기 바뀌니 가운데 낀 미연 씨만 고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의 임신은 가족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남편에게도 묘한 전환점이 되었죠.
몇 달 뒤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는 남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거실 탁자에 놓인 메모장에는 남자아이 이름 후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전적인 이름부터 요즘 유행하는 이름까지 다양했습니다. 남편은 미연 씨에게 이름에 대한 의견을 묻기까지 했습니다. 이름은 내가 정해야지. 조상 이름자도 넣고 싶고, 태명이 뭐라고 했더라? 태명이랑도 잘 맞아야 해. 이웃에게도 자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할아버지 된다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 영서가 유약해 보여도 속은 든든한 애라고 했잖아. 이젠 떡두꺼비 같은 손자한테 할아버지 소리 들을 수 있겠어? 그 말에 미연 씨는 피식 웃었지만 남편의 변화가 낯설기도 했습니다. 늘 무덤덤하고 내색 없던 사람이었기에 딸과 손주에 대한 이 관심은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딸도 아버지의 이런 반응이 어색한 듯하면서도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관심 많은 거 처음 봐. 내가 무슨 공주가 된 기분이라니까.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무르익어갈 무렵 또 다른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도 이번에 아기 생겼어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이야, 이게 무슨 복이니? 둘 다 한 해에 참 잘 됐다. 두 집 모두 아이를 기다려온 터라 한꺼번에 겹경사처럼 다가온 이 소식은 말 그대로 축복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도 단체 채팅방에서 밝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두가 미소를 띤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절묘하긴 했습니다. 딸이 임신 발표를 한 지 2달 뒤였고 남편이 딸한테 올인하던 시기에 몇 년 동안 애 소식 없던 아들네까지 임신이라니. 미연 씨는 속으로 아들네도 조급해졌나 생각하며 조금 웃을 뿐이었죠. 그리고 몇 개월 뒤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마침내 성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안겨줄 손주도 남자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저 축하할 뿐 미연 씨에게 성별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갑자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장손이지. 집안 계승은 아들이 해야 해. 그 말이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마음에 탁 하고 걸렸습니다. 미연 씨가 그 말을 듣고 신경 쓰고 있었어서 그런가. 남편의 입에서 딸내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자주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아들내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시작했죠. 며칠 후 딸이 전화를 걸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조리원 중에 괜찮다는 곳 들어본 데 있어? 예약하려고 한 데가 벌써 다 찼다네. 벌써 다 찼다고? 아니, 이를 어쩌니? 남은 곳이 없어? 아니야,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3군데 중에 고민하고 있었거든. 1번은 너무 비싸고 3번은 시설이 너무 낡았더라고. 그래서 2번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게 벌써 다 나가버렸대. 아고, 그랬구나. 엄마도 한번 알아볼게. 며칠 뒤 저녁 식사 중에 미연 씨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꺼냈습니다. 돈이라도 지원해주면 1번 조리원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여보, 영서가 조리원 알아보는데 마음에 드는 데가 벌써 마감이라네. 좀 비싼 곳은 자리 아직 있다고 하는데 다 나가기 전에 예약하는 게 좋겠지?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요즘은 조리원도 급이 있다더라. 혜미는 좋은데 잡아줘야지. 그럼 영서도 이번에 거기로 잡아주자. 비용은 우리가 좀 보태주고. 남편은 물 마시던 컵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걔는 지 남편이 공무원이잖아.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내가 그동안 해준 것도 충분해.
우리는 혜미부터 챙기자고. 미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에 남은 밥풀들을 물에 말면서 숟가락을 팅팅하고 튕겼을 뿐입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조리원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번에 딸이 꺼낸 얘기는 추석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시댁 안 가기로 했어. 일 안 시켜도 가시방석이지 않겠냐면서 임신했는데 괜히 마음 쓰지 말고 올 생각 말라고 어머님이 먼저 말해주시는 거 있지? 안 사돈이 정말 마음이 깊으시다. 너무 감사하네. 그치, 원래도 잘해주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추석엔 첫째 날부터 갈게요, 엄마. 미연 씨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 깊으신 사돈들 덕분에 이번 명절엔 아들네도 딸네도 모두 첫째 날에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명절 아침 딸네 부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과하지 않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 딸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사위도 임신한 딸을 잘 챙겨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아들네 부부는 큼직한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명절 선물이라기엔 너무 화려한 포장이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아버님, 이건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마음에 드시면 좋겠어요. 이야, 혜미는 늘 센스가 있어. 이거 어디 거냐? 비싸 보이는데. 식사 자리에서도 그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며느리 쪽으로 고기를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돈도 많이 썼잖아. 우리 장손도 고기 먹고 쑥쑥 잘 커야지. 그래, 햄이 많이 먹어라. 영서도 많이 먹고. 아휴, 당신은 우리 영서 고기까지 가져가면 어떡해. 됐어, 엄마. 새언니가 입도 심하다고 하니까 더 그런가 보지. 몇 개월 만에 금세 돌아선 제 아빠의 마음에 딸은 그러면 그렇지 하는 마음으로 금세 포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상처들이 익숙하다 하더라도 그 아픔까지 익숙하진 않을 것입니다. 미연 씨는 남편이 그럴수록 딸내가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연 씨는 남편이 슬그머니 며느리 손에 흰 봉투를 쥐어주는 모습까지 봐버렸습니다. 현금까지 쥐어주며 차별하는 남편의 변덕에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죠. 하나는 당연히 강해야 하는 딸이고 하나는 지켜줘야 할 며느리라니. 제 자식 챙기느라 남의 자식 홀대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그 반대를 자신의 남편이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추석이 지나고 기온이 뚝 떨어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연 씨는 부엌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던 중 갑작스러운 쿵소리에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화장실 앞에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엔 손을 짚은 자국도 없이 그대로 고꾸라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119를 눌렀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내려진 진단은 뇌출혈. 수술은 마쳤지만 의사는 단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출혈이 광범위합니다. 깨어나실 수 있을지, 언제쯤 의식을 회복하실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날 이후 병실은 가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퇴근 후 곧장 병원으로 찾아왔고 사위도 반차를 써가며 얼굴을 비쳤습니다. 조용히 손을 잡고 의료진에게 꼼꼼히 상태를 묻는 모습이 미연 씨 눈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도 주 3회 병문안을 왔습니다. 올 때마다 선물 가방을 들고 왔고 그 안에는 즙, 영양제, 건강보조식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젠 어머님 몸도 챙기셔야 해요. 이건 고혈압에 좋대요. 이건 요즘 어르신들 많이 드신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병상 옆에 앉아 손을 꼭 쥐고 대답 없는 남편에게 매번 말을 걸어줬죠.
아버님 꼭 깨어나셔야 해요. 저희 아기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간호사들은 온 가족들이 매번 와서 오시는 분도 드물다며 참 좋은 가족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미연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은 좋지 않겠지만 어쩌면 이게 남편 복인가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열흘 후 남편은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한 긴장과 피로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장남 부부는 바쁘게 움직이며 조문객을 맞았고 딸과 사위는 뒤에서 묵묵히 음식과 의전을 챙겼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미연 씨는 가족들과 함께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던 도중 딸이 작은 봉투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 글씨 같은데. 봉투 안에는 공증은 없지만 자필로 또박또박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쓰여는 있었지만 아마 한번 생각 정리 겸 써본 내용인지 정식으로 공증받거나 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갑자기 화장실에서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을 줄은 몰랐겠죠. 하지만 그 유언장은 딸이 발견하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아파트와 예금을 물려주고 딸에게는 고향집 절반 지분을 준다. 장소는 내가 지켜야 할 이름이기에 아버지로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을 딸도 이해할 것이다. 딸은 입꼬리를 한쪽만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서운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은 결국 장남이 먼저였던 겁니다. 미연 씨는 딸의 어깨를 바라보며 얼마나 허탈했을지 짐작했습니다. 끝까지 짝사랑만 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며칠 뒤 미연 씨는 두 자녀를 집으로 부르고 저녁 식사를 마친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겠다. 그냥 법대로 정리하련다. 내 목 제외하고 너희한테 줘야 하는 몫은 반반씩 나눠서 정리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아들 부부와 딸내 부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을 테니 놀란 느낌이긴 했지만 네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 며느리에게서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분배받은 재산을 어떻게 주고받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데 아무 말도 없는 게 이상하다 생각할 무렵이 되어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유언장에 적혀 있던 걸 보면 아버님이 장손한테 물려주고 싶은 게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걸 멋대로 바꾸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버님의 마지막 뜻도 지켜드리는 게 진정한 가족 아닐까요? 크게 예상 못한 반발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을 한다면 처음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 거라고 생각했던 말인데 집에 돌아가서 다시 연락을 하는 게 좀 얄미웠습니다. 공증 안 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 없는 거 알지? 그리고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사람 재산은 내 공동 재산이야. 그러니 분배 방식도 내가 정리해야지. 재산을 반반으로 나눈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너무도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틈만 나면 어머님, 오늘 뭐 드셨어요? 라며 전화를 걸어오던 사람이 이제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미연 씨도 초장에 자리를 잡고자 필요 이상으로 단호하게 말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 며느리가 이성을 되찾고 납득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미연 씨의 생일 당일까지도 며느리는 연락 한 통 없었고 가족들끼리 모이기로 했던 저녁 식사 자리에도 아들만 초라하게 케이크 하나 들고 왔습니다. 뭐야, 오빠만 온 거야? 새언니는? 요즘 걔가 좀 예민해서 일이 많아. 이번 주엔 정신이 없대.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미연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민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배된 몫이 며느리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쯤은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딸의 출산일이 가까워졌습니다. 딸내는 받은 유산으로 고급 조리원을 예약해 출산 준비에 전념했고 미현 씨도 함께 병원을 오가며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똑같이 나눠줬는데 그 이후 딸내 부부는 남편에 대한 서러움 없이 그저 미연 씨에 대한 고마움만 남겼습니다. 같은 반반인데 반응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 더 씁쓸해졌죠. 어느 날 사위가 조용히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SNS 사진이 하나 열렸고 그 속에는 풍선 아치와 3단 케이크, 고급 한정식 룸, 그리고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사돈 가족과 함께 밝은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며느리네 안사돈의 생신이셨나 봅니다. 친정 부모를 챙기는 게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연 씨 생일엔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친정 생일에는 저렇게까지 한다는 게 참 씁쓸했습니다. 아예 안 준 것도 아니고 준 걸 뺏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며칠 후 딸 출산을 며칠 앞둔 날 장남 부부가 인사차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까지 오다니 별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된 도리로 실은 티를 낼 수는 없었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점심을 함께 먹고 차를 마시며 안부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며느리가 입을 열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얘기니? 며느리는 잔을 내려놓고 정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친정 엄마가 산후조리원 동반 입실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좀 세요. 그런데 원래대로면 아버님 유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게 어머님 결정으로 바뀐 거니까 어머님이 어느 정도 조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미현 씨는 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율이라니 너네 애 낳으러 가는 건데 너희 몫은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게다가 사돈까지 쓰시는 거면 그건 더더욱 내가 책임져 줄 문제 아닌 것 같구나. 그건 너네가 내야 하는 거 아니니?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투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명절마다 호텔 예약하고 생신 선물 따로 챙기고 어머님, 아버님 생신, 여행 다 제가 정성 들였어요. 그렇게 몇백 썼다고요. 그런데 결국 유산은 반으로 뚝 잘라졌잖아요. 어머님이 제 정성 무시하신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런 아이가 내 생일은 그렇게 슬쩍 넘기고 내 친정엄마 생일은 한정식에 꽃다발에 호텔 예약까지 해줬니? 저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어머님이 끝까지 아가씨만 위하시고 저는 남처럼 보시니까 저도 남한테 10,000원 한 장 쓰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연 씨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했습니다. 생전에 남편이 그렇게 감싸주고 아껴주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지금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시댁은 남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라는 재산이 있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리란 기대가 있었기에 만든 말들과 행동이었다는 걸 이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족도 정성도 모두 돈 앞에서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미연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어 있던 손을 거두고 식탁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잘 알겠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구나. 너희가 그동안 하하호호 웃으면서 했던 말들이 다 돈 때문에 한 립서비스였다는 거 아니냐? 엄마, 그게 아니고 나도 이제 진짜로 가족 아닌 사람한테 정줄 일 없다. 2번 다시 이 집에 얼굴 비추지 말어. 그날 밤 미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뜨겁게 달아오르다 결국 식어버렸습니다. 분노와 배신,
수치심이 뒤섞인 채로 이불을 걷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끙끙 앓았던 것은 단순히 너무 화가 나서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애한테 무슨 죄가 있나. 이건 내가 마음으로 정리하는 마지막이라 생각하자. 그래서 미연 씨는 사비를 들여 결국 며느리 조리원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감사합니다 한마디 남기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미연 씨는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며칠 뒤 딸은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미연 씨는 병원에 매일같이 들렀고 손자의 손을 잡으며 그 온기를 천천히 느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고요하고 생생한 생명.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봐줄게. 엄마, 그동안도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더 부탁하면 미안해서 안 돼. 이번엔 우리끼리 최대한 알아서 해볼게. 엄마도 좀 쉬어. 감사했고 따뜻했습니다. 미연 씨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우리 집의 복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몇 달 뒤 며느리도 출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미연 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덕에 며느리가 낳은 게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라더니 딸이구나?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게 중간에 뒤집혔어. 초음파가 잘못 나온 것 같아. 너희 그거 알면서도 일부러 말 안 했지? 엄마, 그땐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상황이 애매해서.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미연 씨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뜨거운 것이 가슴을 타고 올라오더니 이성까지 밀어냈고 목 끝까지 올라온 말들이 더는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도 기브 앤 테이크 확실히 할게. 내 재산은 전부 손자 양육비로 넘길 거야. 너희에겐 단돈 1원도 안 줄 거다. 너도 그간 아들이라고 가만히 서서 등 많이 보지 않았니? 아버지가 영석 거 뺏어서 너 주는 건 너도 바보 아니니까 알았을 거 아니냐. 그거 그대로 손자한테 가는 거니까 속상해하지 말어. 엄마, 그건 너무. 아들은 다급히 말을 이으려 했지만 미연 씨는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음 같아선 받기 싫었지만 과연 무슨 변명을 할까 궁금해서 한번 받아봤죠. 어머님, 의도치 않게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해요.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미연 씨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더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서로 얘기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요. 미연 씨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역시 들어봤자 다 의미 없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뱃속에 있는 애가 남자애라고 속여서? 죽은 내 남편한테 받아간 돈이 얼마냐? 그리고 나한텐 마지막까지 조리원비도 뜯어갔지. 어머님, 뜯어가다뇨. 손녀였으면 그거 안 해주셨을 거예요? 그거 다 손주 볼 생각에 좋은 마음으로 해주신 거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웃기지 말어. 그런 줄 알았으면 손녀인 거 알았을 때 바로 말했어야지. 너희도 찔리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으니까 입 꼭 다물고 있었던 거 아니냐? 내가 너희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그렇게 알아?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미연 씨는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남편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딸이 그 유언장을 보고 가슴에 대못 박힐 일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남편이 유언장에 공정하게 재산을 나눴을지도 모르죠. 이 모든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 모두 아들 며느리 탓으로 느껴지는 건 미연 씨가 너무 감정적인 탓이기도 할 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들 며느리가 가족 파탄의 주범이라고 해도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남기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현 씨는 전화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문 앞에는 며느리가 수척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안사돈도 함께 서 있더군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고소만은.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사돈, 저도 뒤늦게 다 들었어요. 제가 쓴 조리원비 다 돌려드릴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철이 없었어요. 제가 잘못 키운 탓입니다.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돌아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때 할 말 다 했고요. 이후로는 제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쳐버린 마음도 더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미현 씨는 그 후 고소도 취하하지 않았고 어떤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밤 거실 한쪽에서 미현 씨는 작은 상자를 꺼내 남편의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이 바랜 사진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그 시절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어이없지. 당신이 그리 지켜주고 싶었던 장손 애초에 없었어. 그놈들 말만 믿고 딸 마음은 끝내 못 알아봤고. 그 말을 끝내고 한참을 앉아있던 미현 씨는 조용히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사기 고소 건은 보류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통지만 보냈습니다. 고소를 완전히 취하하지 않고 보류로 남겨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며느리와 아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것. 미현 씨는 말보다 행동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그들이 다시는 주인공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용한 경고였습니다. 그 이후 아들과 며느리와는 완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며느리는 고소가 보류 상태라도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쉽게 연락도 하지 못하고 늘 불안에 떨고 있는 듯했죠. 아들은 몇 번이고 전화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들이어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미현 씨는 이제는 말 한마디에 흔들릴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절박했습니다. 명절마다 조용히 집 앞에 고급 선물 세트와 사죄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편지 끝엔 항상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미연 씨는 그 선물과 편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현관 밖 바람 맞으며 그대로 방치된 그 상자들은 차츰 퇴색해갔고 편지지의 글씨도 흐려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해마다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미연 씨는 돌아서며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혼자 있는 밤이면 쓰린 감정이 마음 한편에서 은근히 자리 잡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과거의 잘못된 관계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 사이 딸과 사위는 미연 씨를 자주 찾았습니다. 손자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미연 씨와의 애착도 깊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해. 장모님, 저희가 잘할 테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런 말들이 미연 씨의 지친 마음을 붙잡아줬습니다.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점점 더 굳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연 씨는 홀로 평온한 노년을 맞았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남의 눈치 볼 일 없고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해 살면 되는구나. 이게 진정한 행복이다. 이제 미연 씨는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삶은 고요했지만 단단했고 쓸쓸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